10월 2일, 이제 10월 들어 첫 거래일이네요. 마켓 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편하게 쉬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경기 우려에 중동 지역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도 타격을 직격탄으로 좀 맞고 있는 오늘 아침에 상황이니까요. 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장초반 가격대에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손실을 더 큰 손실을 막고 잘 방어하는 전략에 네. 좀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요즘 변수들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금리 인하하고 난 이후에 좀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참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주들의 시장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우리 시장의 좀 약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 시장 전체 지수가 같이 좀 끌려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사실 반복되고 있어서요. 한국장, 그러니까 국장 투자에 대한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더욱더 쉽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틈새 전략 네.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첫 거래이니까요.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그러시죠. 할게요. 아마 그 파란 버블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지 점검해 주시겠어요? 예, 가보죠. 예, 이엘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파란 색깔이 확실히 많습니다. 오늘 근데 일단 가운데 빗썸이 아주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섹터는 딱 세 가지 보이죠. 빗썸, 방산, 영풍그룹 세 가지 정도 보이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이제 파랑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빗썸, 영풍그룹, 방산. 사실 방산과 영풍그룹은 오늘 그냥 상승 정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빗썸 외에는 사실 오늘 상승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 분위기 좀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전선, 전력설비, 조선, 자동차, 심지어 금도 오늘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고요. 화장품, 면세점, 제약바이오도 좀 그렇습니다. 해운 쪽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딱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그동안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던 의류, 엔터 쪽도 좀 시원치 않고요.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 관련주도 오늘은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오늘은 무겁습니다. 무거운 중에서도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 섹터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빗썸 보겠습니다. 예, 빗썸이 지난달 말에 9월 30일 날이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제 주주총회를 열었으니까 주주들이 참석을 했을 거고 이제 주주들의 질문들도 있었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빗썸 회사 측에서 한 주주가 회사가 나스닥 상장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본 데 대해서 아니요 이런 식의 대답한 게 아니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빗썸이 어차피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지금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해서 IPO를 준비 중인데 역시 국내 IPO도 있지만 나스닥 상장도 좀 같이 준비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상장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빗썸이 이제 가상자산을 주요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금투세 관련된 이슈 얘기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여전히 우리 금융당국이나 이제 정치권의 이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썩 좋지는 않죠. 좋지 않다라는 게 좀 이 가상자산을 이제 기존에 있는 제도권 금융자산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품처럼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 거기까지 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상장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장 심사 때도 그렇고 심사 통과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좀 규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크다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 상장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의 재무 문제,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결국 상장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럴 경우 국내보다는 그러니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고 금융당국의 입장이 여전히 과거와 별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해외에 상장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이제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뭐 나스닥 관련돼서는 언제 상장할 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현재까지 빗썸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국내 IPO를 추진을 하고 있다 정도. 근데 그게 국내 IPO가 아니라 아예 해외 IPO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빗썸도 이제 상장 준비를 나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빗썸은 이제 가상자산, 이 거래소 이 비즈니스에만 이제 온전히 집중을 하고 나머지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투자라든가 이런 나머지 이제 사업 분야들은 별도의 신설회사에서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조정도 좀 끝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빗썸이 상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비즈니스 모델로 상장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국내 상장도 같이 추진을 할지 아니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상장만 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T-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모바일 커머스 하는 업체인데 암호화폐 관련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회사고 위지트 역시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인데 역시 암호화폐 관련주로 좀 거론이 되는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만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인 이제 가상자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썸 관련주들은 온전히 빗썸 관련된 회사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이 아까보다 좀 상황이 좀 좋아졌죠. 방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까 오프닝 때 이하라 앵커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중동 상황이 어쨌든 예상했던 대로 좀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뭐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 쪽에 있는 주요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저격하고 암살하고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이스라엘 진영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미온적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반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란이 이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항변의 목소리도 뭐 SNS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데 이란이 움츠려 두고 있던 게 아니라 뭐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란의 이제 혁명 수비대라고 해서 사실 이란 군부의 핵심이죠. 이 혁명 수비대 쪽에서 탄도미사일 180발을 이제 이스라엘에 발사를 했고 아직 피해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이게 초음속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적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별로 피해 없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 발사를 했고 이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소위 말하는 전면전으로 이제 양측이 이제 부딪힐 것이냐, 충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라크가 있고요, 또 시리아도 있고 이래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국경을 넘어서 바로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사실은 되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도 지상군이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려면 굉장히 넓은 이 이라크 땅을 지나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공수부대를 동원해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간다. 이란이 이제 그럴 정도의 이제 여력을 갖고 있는 또 나라는 또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양측이 전면전을 펼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측 간의 공방이 계속된다고 하면 중동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이 우려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뭐 유가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란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무기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또 과거처럼 봉쇄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지금은 유가가 아주 크게 오늘은 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유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았는데 유가가 위로 좀 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또 이렇게 유가가 만약에 90불대 이상으로 튈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이 금리 인하 이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중동발 지정학적 문제는 그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중동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군사력 어떤 확충에 대한 그런 니즈는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 또 해외 방산주들에 대한 관심은 더 키워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국내 방산주들 얘기 한번 종목들 보겠습니다.
예, 한일 단조가 12% 나오고 있는데요. 한일 단조보다는 LIG 넥스원, 휴니드, 에이스테크 이런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LIG 넥스원 4% 올랐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했던 게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미사일을 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LIG 넥스원의 주가가 조금 더 뜨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휴니드, 스페코, 그다음에 빅텍 같은 그런 방산 관련주들, 뭐 이런 군사적 충돌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크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2, 3% 이렇게 1, 2%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동발 이 위기는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섹터 영풍 얘기도 오늘 좀 해보죠. 영풍 그룹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고려아연이 이제 드디어 이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반격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항 공개 매수의 대상을 영풍정밀로 이제 타겟팅을 했다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려아연의 자사주를 이제 80만 원에 주당 80만 원에 사겠다. 이제 이 두 가지 포인트로 고려아연이 반격 카드를 꺼내놨습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1.85% 갖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1.1%대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MBK하고 고려아연의 이 지분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박빙이기 때문에 1.85%의 이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의결권 기준으로는 3% 중반까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85%의 영풍정밀 지분을 사서 고려아연 지분을 사실상 3% 이상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양측 다 이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에서 승리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당 3만 원에 하기로 했고요. 근데 좀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고려아연 측, 최 회장 측에서 영풍정밀의 이 대항 공개 매수를 통해서 발행 주식의 25%를 인수를 하겠다, 매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게 MBK 측에서는 43%를 인수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매수에 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공개 매수는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전량 다 사주는 게 아무래도 일부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 쪽으로 좀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3만 원으로 높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MBK 연합군 측에서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 가격을 2만 5천 원에서 고려아연 측에서 내놓은 3만 원 또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영풍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자사주 80만 원을 매수하겠다, 8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영풍 MBK 측에서 이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도 역시 더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영풍정밀은 뭐 오늘 3% 넘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3만 원에 사겠다 그러는데 2만 6천 원이니까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좀 있죠. 고려아연도 1.6% 올라서 좀 69만 9천, 7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선내화도 이제 뭐 최 회장 측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조선내화도 영풍정밀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0.8% 정도. 오늘 전체적으로 그렇게 영풍정밀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이제 분위기가 한 풀 정도 다운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많이 오른댔다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좀 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보험주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왔고, 예,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황이랑 다시 그대로 좀 됐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은데 조금 전보다 빗썸은 더 커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조금 전보다는 하락 그 섹터들의 이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었고 또 개수 조금 더 줄어든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워낙 좀 강하게 좀 약한 약세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좀 낙폭을 좀 줄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10월의 첫 거래일 날 장 초반 분위기는 조금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 박수범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중동 쪽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관련해서 그렇죠. 방산주도 움직이고 보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중동 쪽이 지금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전쟁이 지금 레바논과 이제 예멘까지 확대되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란까지 지금 이제 참여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라든지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바로 좀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종목들 보면 좀 일단은 좀 현대전 같은 경우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나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각계 전투에 대한 이제 서로 간의 이제 군사력을 대응하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미사일을 이용한 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전쟁의 판도가 옛날에 과거에 이제 전쟁하는 방식과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좀 볼 수 있던 부분인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LIG 넥스원인데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뭐 실적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 상승 탄력은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천공투에 대한 이제 뭐 아랍 쪽에서의 계속해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발에, 미사일 한 발에 약 우리나라 돈은 이제 50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드가 있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발에 150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동사 LIG 넥스원에서 만든 천궁2 같은 경우에는 16억밖에 안 한다는 거죠.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다 기술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뭐 K2 전차를 비롯해서 뭐 K9 자주포를 이제 수출을 하긴 했지만 그쪽 현지에서 좀 생산할 수 있게끔 무기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국 제품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납기가 상당히 좀 짧다는 부분, 리드 타임이 좀 상당히 좀 짧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보통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그 전차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립니다. 2년 정도 납기할 때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몇 달 안 걸리죠.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게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오늘 아침에 좀 강하게 상승하려나라고 생각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22만 원 전후로 해서 등락폭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계상승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려 하다가 아침에 뭐 NC소프트도 잠깐 좀 크게 움직였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삼성전자가 거의 갭 하락으로 시작되었다 지금 보합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현재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대로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방산산업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기업 분할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방산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침에 좀 갭 상승을 좀 시작되었다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음봉으로 좀 살짝 좀 밀리고는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반도체, 소위 얘기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방위 산업과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이게 좀 시속 게임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의 방위 산업주들이 현재는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전자의 주가 움직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0.33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뭐 50일 신저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현재 6만 원까지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지금 현재는 거의 보합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고, 6만 원은 그래도 좀 지켜내자라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패시브 자금들도 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6만 원이라는 이제 고지를 좀 지키기 위한 수급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좀 시장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현재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튼 이런 반도체가 좀 올라오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한 번 더 이런
이런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반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아침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는 좀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없으신 분들은 일단 지금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게 진짜 확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서로 간에 이제 갑론을박이 좀 강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좀 확산 쪽으로 좀 우리가 무게추를 좀 둬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좀 보유하자라는 관점입니다. 네. 먼저 방산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산주 말씀하시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함께 살펴주셨는데, 그러니까 박수범 대표의 관점으로는 이 방산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소 약할 때 방산주가 좀 올라와주는 흐름, 그러니까 시소 게임처럼 서로 이제 그렇게 힘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비해서 조금은 보합권으로 그래도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에 따라서 방산주는 조금 약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살펴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산 관련 두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어디 들여다보면 될까요? 일단 좀 그래도 뭐 제약바이오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요? 왜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미국도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있는 분위기고, 뭐 파월 의장이 최근에 뭐 점도표상에 이제 11월 달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빅컷을 한 번 더 할 것이다라는 좀 내용이 좀 나오긴 했지만, 뭐 파월 의장이 또 발언을 좀 했던 내용들을 최근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조금 정도 차분히 천천히 금리에 대해서는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CME 패드워치 쪽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53% 정도의 비컷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었는데 지금 이제 30%대로 이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인해서 뭐 그렇게 본다면 스모컷이 되지 않겠냐, 0.25의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LPR 금리도 동결했고 거기에 대한 지준율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지준율 인하가 약 2% 정도 좀 이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기에 대해서 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 정책을 펴지 않겠냐, 그에 대한 재정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지금 국경절이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국 휴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국경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을 좀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시진핑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뭐 리창 총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발언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그 낮아지는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물론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가가 상당히 좀 비쌉니다. 그 일반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나와 있는 뭐 제네릭 제품이라든가 뭐 오리지널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좀 화학 어떤 게 합성을 해서 만드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우리가 좀 뭐 그렇게 해서 사용하지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이제 복용을 하거나 이제 주사를 맞거나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더 현재 주목해 볼 정도의 그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에서 뭐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라든지 긍정적인 이슈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종목 얘기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종목 들여다보면 될까요? 네, 저는 좀 유한양행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도 뭐 랭나자를 통해서 최근 주가 상승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항암제가 이제 제1호 항암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들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은 나쁘지는 않아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이평선상 봤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좀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도 뭐 14만 1,500원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뭐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지수가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조정이라면 상당히 좀 건전한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충분히 전고점 부근인 16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유한양행도 좀 좋은 움직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만에 하나 오늘 뭐 접근을 해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13만 5천에서 14만 원 사이라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해봐도 좋은 가격대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아, 예.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단기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최근에 뭐 100만 원을 좀 넘겼다가 뭐 황제주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100만 원 이하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을 좀 만들고 있어서 뭐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충분히 나와줄 수 있죠. 100만 원을 넘기면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시점으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반등 시점을 만들어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최근에도 뭐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130만 원까지 봤지만 저도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뭐 무난하게 네.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지금 현재 95만 원과 100만 원 사이라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혹시나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틀리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손절가를 좀 일단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혹시나 90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좀 대응이 가능한 매수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좀 110만 원을 좀 넘기는 포지션을 가져갈 거고 거기에 따른 뭐 CDMO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빅파마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약바이오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유황양행이었는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대장주로서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전고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3만 5천 원 선에서 14만 원 선까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살펴봤습니다. 지수 하락 대비 견조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반등이 여전히 가능하다. 단기 손절가는 9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가격적인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 볼까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네. 좀 의료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의료요? 판단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의 동남부 쪽에 항만 쪽에서 이제 47만에 지금 이제 지금 뭐라 해야 파업을 했다라는 네.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도 코로나 때도 아시다시피 그 파업에 아니었죠, 그때는. 파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선박들이 정박해서 이제 하역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었고 인플레이션을 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특히나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저는 한세실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9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현재는 좀 반등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2평선을 일봉이 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추세적인 전환을 좀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물론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소위 얘기해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더 조정 주고 다시 한번 더 좀 반등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항만 관련된 이슈가 좀 터졌기 때문에 그대로 좀 원웨이로 좀 또 V자 반등을 소위 이제 주는 게 좀 더 한세실업의 주가 움직임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좀 19,000원 만에 하나 오늘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현재는 19,000원까지는 이제 룸이 좀 열려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에 대한 이제 물량들이 거의 다 이제 19,000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저항선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반등 흐름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세실업 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휠라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뭐 중국에도 좀 판매가 잘 되고 있고,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현재 원래 일타리아 브랜드였지만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 브랜드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뭐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뭐 썩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보면 4750원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핀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 뭐 이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이제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와서 박스핀 하단 부분까지 좀 내려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혹시나 4만 원까지 좀 내려온다면, 4만 원을 이탈하거나 4만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그때가 조금 매수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것보다 오후장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좀 4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휠라홀딩스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류 관련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세실업은 19,000원선 1차 목표가 될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는 오후장까지 흐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만 원선 이탈할 때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제시했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섹터로 또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네네. 오늘 장에서 그럼 유독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지금 현재는 LIG 넥슨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LIG 넥슨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도 판매량이 상당히 좀 해외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도 너무나 좋았지만, 뭐 최근에 뭐 이라크 쪽에, 그리고 이제 뭐 사우디라든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이제 천궁투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이제 이슈도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뭐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동유럽 쪽이라든가 아니면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확대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LIG 넥슨 지금 현재는 좀 보시는 것처럼 2.6%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뭐 갭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중동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좀 내려왔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반등으로 인해서 뭐 일시적으로 좀 시소 게임 현상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오후장 들어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좀 그래도 방위산업 쪽으로 좀 더 기울지 않겠냐로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계속해서 좀 홀딩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바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 일단 30만 원 저는 보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지금 이제 21만 원대고, 전 고점이 지금 이제 거의 25만 원까지 올라갔던 흐름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좀 멀티플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라는 가치라든가 지금 같이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치적인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현재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번에 뭐 일본의 이제 총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대선 문제도 그렇고, 뭐 중국의 지금 현재 흘러가는 분위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이슈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덮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가 강할 때는 어차피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5만 원을 좀 넘겨서 뭐 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멀티플을 주고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저는 소위 얘기해서 뭐 10조 원까지도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손절가를 좀 말씀드린다면, 손절가는 일단 만에 하나 제가 뭐 판단이 좀 틀렸다면 뭐 그 부분에서는 손절가를 좀 드린다면, 네. 20만 원 정도, 20만 원 이탈 흐름은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20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상 손절 대응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IG 넥슨 오늘의 공략주로 살펴봤습니다. 실적 대비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고요. 천궁투 수출 계약 소식 여전히 들려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라이브 박수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에는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모시고요.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딥페이크 문제가 기술, 특히 이제 AI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 사실은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할로시네이션 이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은 만드는 사람은 되게 뭐 큰 도덕적이나 죄책감 없이 뭐 그냥 그 기술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지만, 이 피해자는 이게 뭐 인생에 아주 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딥페이크 문제, 정치권에서도 뭐 제도적인 마련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대체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IT적인 측면에서 오늘 정두용 기자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 벌어진 이 외설적 이미지 합성 문제, 이거를 이제 정 기자가 단독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던데, 맞습니다. 일단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네. 이거가 규정이 있죠. 네,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지 이건지, 그거 네.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일단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제 얘기하려면 딥페이크가 뭔지부터 좀 그렇죠. 짚어봐야겠는데요. 딥페이크라고 하면 AI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미지 편집 기술을 활용해 사실과 다른 영상이나 사진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기술 자체만 본다면 영화나 예술 분야에서 쓰일 수 있고, 돌아가신 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식의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유족의 심리치료 등에도 쓰일 수가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성착취물 제작이나 사기 등의 그렇죠.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음란물에 연예인의 얼굴을 덧씌우거나 지인의 모습을 반영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성착취물 제작뿐만 아니라 유명인을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데도 쓰이고 있어서 피해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쪽에서도 계속 문제가 돼서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 그다음에 금융당국, 그다음에 그 방송 쪽 이제 방통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좀 대책 마련에 좀 부심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좀 하나 나오고 있는 게, 이게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 피해가 크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나왔던 조사 중에서 예. 좀 충격적인 결과가 좀 담긴 보고서가 네. 좀 있는데요.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년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5,820건을 분석한 결과가 담겼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무려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으로 조사됐고요. 이게 K 소위 말하는 한류 영향이 좀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시큐리티 히어로가 이런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한국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장 표적이 되는 나라라고 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인이 많이 등장하는 점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특히 미성년자가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좀 보면 딥페이크 범죄 사건 관련된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3년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사건 피해자 527명 중 무려 315명이 10대로 집계됐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피해자 역시 대다수가 10대로 나타나는데요. 만드는 것도? 네, 네. 아무래도 좀 신기술이다 보니까 맞아요. 예, 이런 좀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387명이었고 이 중 무려 324명이 10대였는데요. 비중으로 보면 그 83.7%가 10대 이상입니다. 예. 이 중에는 10대 이상 14세 미만, 그러니까 촉법 소년도 66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린 학생들이 피해도 피해지만 직접 그 가해자가 네. 되는 건데, 법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을 그만큼 하고 이걸 하느냐. 그렇죠. 그들한테 네. 그냥 일종의 놀이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초창기니까 지금 확실하게 정말 근절하고 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때려 잡아야 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이거는 예, 예. 그게 나이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책은?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기술 자체가 신규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런 피해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한데요. 어쨌든 피해가 좀 확산하고 있으니까 국회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으로 불리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이는 물론 이를 이용해서 협박, 강요한 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시청한 이도 처벌 대상에 올랐는데요. 시청해도? 네,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을 편집 배포한 이도 처벌 법정형이 기존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이제 상향됐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이 마련된 겁니다. 예.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근절 활동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디지털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한라인을 개설했고 전담 검사의 수를 좀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지난 8월 28일 기점으로 시도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방송을 전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정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근절을 해야 되거든요. 처벌 수위도 이것도 그냥 어중간하게 하면은 또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고 또 이게 앞서 잠깐 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어린 학생들이 이거를 좀 현재 맞습니다. 많이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촉법소년 뭐 이렇게 해당이 돼서 이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촘촘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초반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다는 이 맞습니다. 부분을 당국에서 좀 잘 알고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잠깐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노우 맞습니다. 이게 앱인 거죠? 네이버의 그렇죠. 네. 자회사고 기업 명이기도 하고 서비스 명이기도 명의기도 합니다. 하고 네. 여기에서 이 AI가 외설적 이미지를 합성하는 그런 오류를 일으켰다? 네, 맞습니다. 이게 취재하신 건데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 네이버 자회사죠. 스노우가 운영하는 카메라 사진 보정 앱에서 예. 연달아 AI 합성 이미지가 외설적으로 바뀌는 사고가 난 건데요. 스노우와 소다란 앱에서 원본 사진의 외설적 이미지를 더 씌우는 오류를 나타낸 겁니다. 문제가 나타난 두 서비스 모두 유료란 점에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예. 스노우 앱은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만 다운로드 수 1억 회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대중적인 앱입니다. 소다 앱 역시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대중적인 그런 서비스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무려 70%가 여성인 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두 앱에서 AI 합성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결과물이 나온 셈입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피해 정도가 꽤 심각한데요. 저희 매체에 온 제보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명입니다. 예. 먼저 스노우 앱을 통해 피해를 본 사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노우 앱에서는 유료 서비스인 AI 헤어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사진을 넣으면 머리 모양을 다양하게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 스노우 앱 피해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던 중 충격적인 결과물을 봤습니다. 다양한 스타일 중에서 단발컷 사진의 모습이 상반신이 모두 그 나체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라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맞습니다. 이 유료 서비스를 그러니까 스노우 앱을 이용하는 이 피해자가 본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머리가 어떻게 될지를 보려고 이용했는데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다. 맞습니다. 예, 예, 꽤나 그다음에, 심각한 문제였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소다 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좀 나타나는데요. 예. 이 피해자는 소다 앱 내 유료 서비스인 AI 배경 편집을 사용하다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소다 앱에서는 유료 서비스인 AI 배경 편집을 그러니까 사진 배경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인데요. 증명사진을 넣었더니 그 증명사진 아래에 모습이 가슴으로 양손을 움켜쥐는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모습이 합성된 걸 보고 결과물이 좀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라고 그러게요.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기능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편집 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수행하는 구조라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직접 넣어 결과물을 받는 유료 서비스에서 이런 오류가 나타나서 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 취재 과정에서 자문을 구한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회사의 기술적 미흡이란 일종의 폭력에 노출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제 오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뭐가 오류라는 건지는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오류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먼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오류가 확실하다면 이거는 이제 이 앱을 만든 이 회사, 그러니까 이 네이버 자회사죠 스노우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내놨는지, 네, 이렇게 네, 오류의 그렇죠. 원인을 명확하게 앞으로는 절대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한 건지 이 부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네. 왜 이게 오류입니까? 그렇죠. 이게 좀 그 지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면 오류를 일으킨 기술인 생성형 AI 먼저 좀 짚어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말 그대로 글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네. 사용자의 질문에 유려한 답변을 내놓는 오픈 AI 챗 GPT가 대표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에 오류가 나타난 스노우와 소다 앱 서비스에도 이런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문장으로 입력하면 이를 생성해주는 AI 모델이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스노우가 사용하고 있는 AI가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외설적 이미지를 원본에 더 씌운 게 이번 오류의 핵심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오류는 생성형 AI를 썼기 때문에 나타난 거다. 그렇죠. 네. 회사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없는 거죠. 네, 네. 그 부분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예. 설명을 차근히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네. 생성형 AI 결과물은 통상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AI에 무엇을 학습시켰는지에 따라 생성되는 글이나 이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노우가 AI에 외설적 이미지를 학습시켰다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인데요. 회사는 이 지점에 대해서 AI가 부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해낸다라는 점은 고개를 숙였는데 AI 학습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선정적 이미지를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네. 스노우가 이런 답변을 내놓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두 앱에 적용된 AI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형 AI 모델인데요. 영국 기업 스테이블 AI에서 개발해 오픈 소스로 배포한 모델입니다. 스노우는 자체 개발한 모델이 아니라서 AI의 학습 데이터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스노우는 스테이블 디퓨전의 선정적 이미지가 학습돼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적절한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 기술을 자체 개발해 서비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스테이블 디퓨전에 입력하는 문구를 적절히 걸러서 안전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을 사전에 이제 밑단에 깐 구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필터 기술이 미흡하게 작동했고 이에 따라 부적절한 이미지가 생성돼 피해자가 발생한 구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픈 소스를 가져온 거니까 사실은 걸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일단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노우가 이 오픈 소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블 AI라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 오픈 소스에서 가져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뭐 필터 기술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흡했다라는 거죠. 거고. 네. 근데 그냥 드는 궁금증은 부적절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굳이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 생성형 오픈 소스를 꼭 써야만 했느냐라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기도 하고, 두 번째는 필터 기술이 미흡했다라는 거를 이제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이제 사고가 터져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알게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 회사 측의 귀책 사유가 맞습니다. 분명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럼요. 피해자분들한테 회사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뭐 피해자분들한테 뭔가 보상을 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해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환불 조치는 이제 당연히 그건 당연한 그렇죠. 거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뭐 재발 방지책이나 그 우려하는 지점들을 해명을 하기도 했고 직접 사과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상한 문제는 회사의 법조
팀과 이제 고객센터와 함께 이제 소비자가 논의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필터까지 마련을 했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필터 기술이 아직은 미흡했다. 미흡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디퓨전 오픈 소스를 쓴 이거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노우 앱이나 소다 앱에서 이 기능은 이제 아예 이제 뭐라고 합니까? 폐지? 뭐 이렇게 교체를 없애 뭐 그래야죠. 이렇게 가는 네, 겁니까?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때문에 이제 반쪽 대응이라는 좀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네. 스노우가 내놓은 재발 방지안을 좀 보면 필터 고도화가 주된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필터로 가겠다. 예,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아까 생성형 AI 구조를 좀 말씀드렸지만 AI가 외설적 이미지의 생성을 원칙적으로 막기 위해선 오류가 나타난 AI를 뜯어서 학습된 데이터에 선정적 이미지를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가 두 앱의 사용 중인 모델은 영국 기업이 개발한 건데요. 즉 스노우에는 AI 모델 수정 권한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필터 기술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스노우에 적용된 AI 모델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스노우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필터 고도화 기술만으로는 부적절한 이미지 생성을 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기도 한데요. 물론 회사는 이번 문제가 발생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교체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의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엔진을 이제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네. 그러나 스테이블 디퓨전 학습 데이터에 선정적 이미지가 포함된 구조라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노우 AI가 외설적 이미지를 합성한 건 그동안 세간에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 물과는 연관이 없다라는 게 그러게요. 또 예. 업계의 공통된 이거 시각이기도 사람이 한 게 합니다. 아닌 거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예.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하고 개발된 딥페이크 생성형 AI와는 서비스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설명입니다. 스노우에서 외설적 이미지가 합성된 건 생성형 AI의 한계로 꼽히는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현상으로 인한 사고에 더 가까운데요. 다만 학습 데이터의 선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배제됐다면 AI 환각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고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기도 합니다. 스노우가 내놓은 필터 기능 고도화의 중심에 재발 방식되지 반쪽 대응에 그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게 원천 소스에서 그러니까 뭐 성착취물뿐만이겠습니까? 부정적인 것들 되게 많죠. 그렇죠. 네, 폭력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에서 충분히 그동안에 많이 봐왔던 거고. 근데 이제 AI 생성형 AI 그 AI 기술은 요거를 이제 지들이 사람이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또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 이걸 좋아하니까 인간이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겠지. 통계적인 접근입니다. 예.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걱정스러운 건데 할로시네이션 말씀도 사실 그렇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AI가 내주는 답이 다 100% 팩트가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AI가 좋고 이게 AI가 되게 똑똑하니까 얘가 하는 얘기는 다 팩트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문제가 앞으로 점점 심각해질 건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엣지단 그러니까 소비자단에 있는 이런 회사에서 뭐 서비스 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LLM 기술을 아예 개발을 하는 그런 뭐 빅테크나 네. 뭐 오픈 AI 이런 데서 아예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지점도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성착취물의 피해가 세계적으로 좀 확산하자 주요 국가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규제를 좀 마련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어도비, 엔트로피, 코이어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죠. 이들은 9월 12일에 미국 백악관의 중재로 발표한 서약에서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서 나체 이미지를 전면적으로 삭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메타, 틱톡, 범블, 디스코드 등도 이미지 기반의 성적 학대 방지를 위한 자발적 원칙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카메라 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노우가 이런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점입니다. 자체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구축한 게 아니라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라서 스노우와 소다 앱에 적용된 AI 모델을 좀 바꿀 수가 없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AI 모델을 개발한 스테이블 AI는 지금까지 나체 이미지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없어서 우려가 좀 확산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스노우앱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앱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유료인데. 그렇죠.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매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피해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들이 선택한 부분이니까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네. 있을 거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잘못하면은 이게 사실은 뭐 나 혼자 보고 말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게 이미지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는 네, 않잖아요. 네. 어딘가 저장이 되고 네, 데이터로 형태로 그게 있으니까. 어딘가로 또 예. 유출될 수 있는 여지가 100% 없다고 보시면 요즘엔 개인정보 유출이 또 워낙에 그렇습니다. 흔한 세상이니까 참 그게 참 걱정스럽네요. 근데 어쨌든 이번 사건이 이제 국정감사 곧 시작될 텐데 거기서 일단 다뤄지기로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김창욱 스노우 대표가 직접 국회 감사장에 네. 좀 출석을 하는데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김창욱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이 최근에 의결되면서 관련 내용이 국감에서도 좀 다뤄질 예정입니다. 김창욱 대표는 구체적으로 10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국정감사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요. 이혜민 의원이 김창욱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배경을 좀 보면 딥페이크를 적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벌어진 AI 합성 오류와 후속 대처 등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예. 이 데이터로 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회사가 생성 즉시 서버에서 삭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출 우려가 100% 없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사진 앱에서 유료 서비스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난 만큼 치밀한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 앱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매우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딴 데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번에 이데일리의 제보를 이코노미스트에 제보를 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데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고 또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니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회에 나와서 이제 김창욱 대표가 어떤 정도의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 기자 말씀만 들어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다라는 게 좀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어쨌든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그 내용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참 정 기자 마지막 방송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동안 IT 관련돼서 좋은 네.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터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독한 집념의 투자 시게루 후지모토 피트 코스피 PER MACD RSI입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언론에 많이 등장했죠. 시게루 후지모토, 일본의 워렌 버핏. 워렌 버핏과는 투자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워렌 버핏은 초장기 투자자고 이분은 초단타 투자자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라는 점, 그리고 주식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워렌 버핏과의 공통점을 말했던 그 사람, 요즘에 며칠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후지모토 시게루의 책 87세 현역 트레이드, 시게루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인터뷰한 일본의 그 화면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새벽 2시에 항상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뉴욕, NY, 뉴욕 증시를 살피는데요. CNBC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ADR이라고 돼 있죠. 일본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 시세까지 2시부터 살핀다는 겁니다. 일단 부지런한 게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ADR이라는 거는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프스입니다. 아메리칸 예탁 증서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포스코도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나 그 주식이
예를 들어 그 주식을 다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 원주는 이제 본국의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주식이면은 일본에 있고요. 그 원주는 한국 주식 삼성전자, 포스코, ADR도 삼성전자, 포스코는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이 일본 기업 혹은 한국 기업 어쨌든 ADR을 산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것이냐. 그 원주에 대한 그 나라에 있는 일본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발행하는 증서인 주식 예탁 증서를 대신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원주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원주라는 증명서를 구입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살핀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DR. 예를 들어 아메리칸에 상장되어 있는 건 아메리칸 DR이겠죠. 그럼 브라질에 상장되어 있으면 뭘까요? VDR이겠죠. BDR. 그다음에 뭐 브라질, 뭐 일본, 미국 여러 군데 다 상장을 시켰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G를 붙여야겠죠. 글로벌 GDR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상장되어 있는 예탁 증서냐에 따라서 앞에 지역명, 앞머리를 따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뒤는 디파짓 리시프에서 예탁 증서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본 기업의 예탁 증서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세를 다 확인하고요. CNBC를 통해서 뉴욕 증시를 보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엄청나게 부지런하죠. 여기까지는 뭐 할아버지니까 뭐 잠이 없어서 부지런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벌었을까요, 돈을? 자, 이 뭐 신문을 요즘에 신문이라는 그 매체가 아예 거의 발행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유튜브, 뭐 SNS 이런 거를 하고요. 뭐 이 SNS 유튜브의 폐해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의 그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 유튜브의 결과를 너무 믿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간다. 왜냐면 유튜브를 보는 게 거기서 뭐 정보를 확 얻기보다는 거기 가서 안심을 얻으려는 심리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조하는 사람들. 왜냐면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막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근데 그 주식을 욕하는 사람들한테 그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가 지금 자산도 50%가 마이너스 났는데 그 기업을 욕하는 무리에 가면은 정말 정병 걸려요. 정신병. 그러니까 같은 무리로 가는 겁니다. 그 같은 피해자들. 수익을 본 게 아니라 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서 서로 위안을 하면서 이 주식은 이건 지금 아주 뭐 어떤 상황에서 떨어진 거지 언젠가 오를 거다. 그럼 서로 위안을 합니다. 그 서로 위안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뭐 어떻게 되냐면은 이성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그냥 계속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말하는 유튜버 채널만 찾아갑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유튜버는 싫으니까요.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나의 그 동명상련을 같이 하는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이런 걸 아예 안 봐요. 스마트폰이 없으십니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가 없어요. 지금도 신용카드를 판 적도 없고요. 스마트폰을 이용도 안 해요. 전화를 그냥 그 옛날에 그 구닥다리 전화를 겁니다. 매체도 마찬가지. 아까 CNBC 방송은 뉴욕 증시를 보기에서 보지만 일본 증시에 대한 내용은 전부 신문을 오려가지고 일일이 필기로 이렇게 모두 다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도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보느냐? 뭐 아주 별다른 묘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 익히 알려진 걸 봐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기업을 그 모니터에 펴져 있는 기업을 보면서 그 인터뷰하는 일본 기자에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지금 이거 샀는데 이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서 사고 싶은데 36.9배, PBR이 1.70이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 PBR 같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제 팔 거다. 이분은 물론 단타입니다. 완전 데이 트레이더의 전형이에요. 근데 어쨌든 PER을 본다. 그러니까 이게 PER을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단순히 이 숫자를 보고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업종의 성격 아니면 이 업종에 속한 비슷한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PER, PBR과 이 기업의 PER, PBR 비교해야겠죠. 어쨌든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이 36.9배가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PER, PBR을 어떻게 보느냐는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화면을 딱 딱 비추고 있었더니 자, 위에 주식 그래프가 있고요. 보조지표 두 개가 딱 이렇게 간단하게 딱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보는 주요 모니터가 한 세 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뉴스 보는 것 같고요. 하나는 전체 종목의 시세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매매하는 화면이에요. 근데 이게 주식 그래프가 있고 밑에 보조지표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RSI랑 MACD 이거 두 개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MACD랑 RSI를 활용한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PER, PBR 갖고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고 물론 세밀하게 PER, PBR이 어떤 숫자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하는 거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MACD, RSI 이제 기술적 지표는 이거 두 개 본다. 자, 이게 뭐 아주 특이한 비법은 아니에요. 사실 MACD, RSI는 기술적인 분석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너무 대표적인 지표라서.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MACD라는 게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라고 해서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MACD 선이 있고요. 이 빨간 선이 시그널 선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선. 근데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데드 크로스. 그 다음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예요. MACD 선, 시그널 선을 줄넘기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MACD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넘으면 골든, 내려가면 가로지르면 데드 크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락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맞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그널 선을 데드 크로스 하고 나서 쌍봉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여기가 바로 급락이 일어났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거를 이렇게 활용한다. 그러니까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그리고 상승 N자, 쌍봉 이런 게 나올 때 시세의 급락과 급등을 예측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다 이렇게 요것만 보면은 모든 게 예측이 될 것 같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책 다 파니까 서점에 이런 것만 다 모아놓았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책을 써야 되는데 요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때 그럼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 그 맞는 사례들을 다 갖다 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갖고 쓰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근데 이 순간에 있죠. 이 순간 리얼타임에 이게 변모하는 모습은 변화무쌍하게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안 떨어지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치솟아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건 이미 나온 결과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리얼타임에 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급락의 확률이 있었다.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거를 다 연구해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또 자기가 쓰기 나름이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MACD 이렇게 활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MACD가 이제 올라갈 때 모습입니다.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를 할 때, 그때 주가의 급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MACD 선과 시그널 선 두 개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로 시장의 강약을 판단하는 데 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쓴다는 RSI. RSI는 이거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자, 70을 넘어가면 보통 과열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20과 80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HTS, MTS의 대부분 70, 3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은 너무 차가워서 너무 매도를 많이 친 거고 70 이상으로 보면 너무 과열권이야. 너무 뜨거운 거죠. 여기서 이제 과매도권, 과매수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데드 크로스에서 내려올 때 그때 급락이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RSI가 침체권에 들어가서 과매도권에 있을 때 여기를 이제 바닥권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새로 고려해 본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같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RSI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RSI가 마법의 지표라고 요거 하나로 모든 거를 내가 시장을 점지해 준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나온 과거 차트를 보고 이거를 맞춰 껴넣어가지고 책 쓰기는 쉽습니다. 당연하죠. 사례가 많으니까 주식 역사가 몇십 년입니까?
맞는 거 찾으면 되죠. RSI가 과매도권에서 벗어날 때 바닥이 나왔던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RSI가 과매도권에서 벗어날 때 매수의 절호의 매수기회다. 이렇게 다 써버리면은 그거 가지고 강의하고 다니면 돼요. 근데 문제는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한참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침체권에 들어가서도.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한참 상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또 리얼타임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RSI를 과열권, 침체권, 기본적인 거예요, 다. MACD, RSI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죠, 이분? 다른 거 없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보고. 이거 아까 그 내용입니다. 30이 침체권이고 70이 과열권이기 때문에 과매도권, 과매수권으로 판단해서 RSI를 활용한다 이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PER, PBR 다 보는 거고 MACD, RSI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보조지표고 이런 거 활용해서 다 똑같이 활용하는데 이분은 돈을 엄청나게 혼자 번 몇 프로가 안 되는 상위권에 속하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스토리지 OH라는 주식에 지금 현재 월봉 차트인데요. 요 주식을 2.83% 보유하면서 슈퍼개미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단타 데이 트레이더 위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 보였는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소유했어요. 이 주식이 뭐냐면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이죠. 집에 보관할 때 그 자리가 없을 때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 업체들. 보관 대신 해주는 거 있잖아요. 크게 컨테이너 센터 세워가지고 대신 물건을 몇 달 동안 보관해주는 서비스. 그거 하는 부동산 회사예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시게루시거든요. 시게루시. 여기에 지금 개인 투자로서는 가장 많은 2.83을 갖고 있고 52,200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위는 다 개인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로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데이 트레이딩을 안 하고 소유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또 기업이 IT 같은 게 아니죠. 부동산. 자, 여기 재밌는 장면인데 이분이 원래 이 새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애완동물 중에서 요 새 키우는. 그래서 자기도 새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이것도 일조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를 쪼아서 마사지 해주더라고요, 얘가. 엄청나게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구멍이 파여 있더라고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근데 마사지는 잘 돼서 두뇌 회전에 좋을 것 같아요. 뇌피셜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를 하다가 새를 팔다가 이제 마작 회사를 하다가 그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식 투자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네. 아,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이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 88세 다리가 왜 이렇게 매끈합니까, 이거? 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데이트링 하고 하루 종일 새벽 2시부터 붙어있으니까 살찔 것 같잖아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머리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닌가 봐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그겁니다. 주식 이번에 폭락했을 때 울고 싶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어요. 아, 울면 뭐하냐. 울어서 보상해주면 내가 울 텐데 울어도 보상을 안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세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난 안 운다. 이랬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는 간단히 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아까 PER, PBR이 나왔길래 이 PER, PBR로 봤을 때 진한 게 이제 PER 높은 부분이에요. 북미랑 캐나다, 그다음에 여기 인도, 호주 여기가 높죠. 자,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좀 옅죠. 자, 요걸 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순서인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2위입니다. 세계 2위 25.86이고요. 인도가 27.28이에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여기 보면은 14.27입니다. 자, 이걸 보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장이 고평가됐습니까?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맨날 이거 보고 하는 거죠. 야, 미국 시장 25배인데 한국 시장 14배다. 절반이 저평가돼야 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맞는 말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게 맞는 말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두 배가 더 아무 말 안 하네요. 그렇죠? 두 배가 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S&P 500으로 보면 뭡니까? IT가 38.07배 받고 있고 금융이 18배 받고 있고 에너지가 13배 받고 있어요. 자, 그럼 단순하게 PER/PBR 절대적인 수치로 하면은 그러면 IT가 38배니까 고평가됐고 에너지가 13배니까 저평가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 이성적인 지금 시장, 미국은 가장 이성적인 시장이잖아요. 상한가도 없고. 그럼 이게 강제 불합리한 PER이라면은 13배짜리 에너지가 바로 3배가 급등해야죠. 맞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시장이라면? 그렇죠? 그럼 어떤 게 고평가되고 어떤 게 저평가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낮다고 저평가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한국이 숫자가 낮다고 단순히 저평가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기술적인 모습, 그 아까 전에 시게루 씨가 말한 거 다 붙여놨어요. 자, 여기도 보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죠. 코스피가 여기 RSI 과열권에 있고 MACD가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는 시점 있죠. 여기가 결정적인 매도 타이밍이잖아요, 다들. 여기 2022년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삼성전자 10만 원, 삼성전자 몇만 원이야? 삼성전자 15만 원 얘기 나오고 증권사 객장에서 다 삼성전자 사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 뭐예요? RSI가 가열권이고 MACD가 시그널선을 데드 크로스 칠 때였잖아요. 절호의 매도 찬스였던 것이죠. 그때 증권사 객장에서 다 사라고 했던 때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또 어디예요, 지금? 지금은 RSI가 고점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데드크로스 날려가고 있어요, MACD가. 2022년도보다 더 안 좋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그래서 시게루 씨가 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주식의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운다고 해서 보상 안 해준다. 맞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주식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수익을 안 주신대.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지난주에 8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로 알 수 있는 것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간략 리뷰와 함께 유럽 쪽 추이까지 이어서 짚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 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예, 여기 이제 그 8월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이제 표인데, 뭐 쭉 나와 있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 말씀드렸고 이제 네. 요번 주에는 이제 유럽하고 미국 이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먼저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중국의 빠른 성장세, 한국 8월 급성장, 유럽은 역성장했고 특히 독일의 이제 역성장 폭이 되게 큰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성장세가 회복돼서 월간 신규 등록 대수가 미국이 유럽을 첫출한 달이 이제 지난 8월 달이었다 말씀드렸었고요. 중국의 케이스에서는 다음 장. 중국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빠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핵심은 정책 지원이다. 네, 보조금이었죠. 이제 보조금이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 네. 장. 한국이 8월 달에 급성장한 거는 이제 신차 경쟁력이 주요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유럽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면 네. 유럽은 지금 심각하게 이제 역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역성장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주가들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폭스바겐이 연초 대비해서 18% 마이너스, 스틸란티스가 연초 대비 35.5% 마이너스, 포르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다 같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위기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네. 장 한번 보시면 그 결과 이제 폭스바겐에서 최근에 좀 뭐랄까 그 독일 쪽에 이제 공장을 폐쇄하겠다 하는 예.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이제 해고하겠다, 정리 해고하겠다는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뭐랄까 보는 관점에 따라 갖고 이제 이 나쁘게 보시는 분들 얼마나 이게 지금 안 되면 이제 안 하겠느냐? 공장까지 폐쇄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유럽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독일 폭스바겐은 LG 에너지 그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피해가 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이게 저렇게 해갖고 이제 폭스바겐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독일 정부가 나서지 않겠나 그렇죠. 이제 하는 부분을 예.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게 발표했던 게 이제 저게 다 실제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이제 좀 뭐랄까 엄포 이제 좀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좀 라고 얘기가 얘기를 좀 아니었냐. 흔드는. 예, 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고요. 실제로 이제 그 이후에 다음 장 보시면은 독일 경제부 장관이 폭스바겐을 돕겠다. 자국 최대 차업체 살리기 나서 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목표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틀 만에 지난해 연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 일부를 되살리기로 결정하며 폭스바겐 살리기에 돌입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독일에서 이제 헌재가 그 판결 받는 바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올해 들어서 유럽에서 전기차가 잘 안 팔렸고 특히 독일이 잘 안 팔렸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제 해결될 조짐이 이제 발생한 거죠. 다음 주 한번 해결되면 이렇게 반영되기까지 좀 시일이 걸리지 않나요? 그래도 보조금 지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결정되려고 그게 이제 하면. 그 9월 뭐 10월 뭐 이렇게 해갖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네. 이제 8월달 입장에서 보면은 독일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8월달에 사면은 보조금 못 받고 9월에 사면은 9월이나 10월에 사면은 이제 보조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8월달에는 이제 전기차 구매를 이제 살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게 이제 네. 마이너스 60%라는 이제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 그래서 아니요 다시 네. 백으로 캐즘 백. 터널. 예. 캐즘 터널 끝 보인다. 내년 EU 전기차 침투율 24%로 반등 전망해서 이게 유럽 운송 환경 연합이라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내 갖고 올해 상반기에 이제 EU 신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14%였는데 내년에는 24%까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면 저 정도 되면은 대략 연간 성장률이 70% 넘게 나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만 5천 유로 미만의 전기차 실종이 새롭게 출시 한 4천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이 신차가 좋은 신차가 일단 첫 번째 출시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이 조만간 세액공제 형태로 부활되는 점.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정부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차 효과. 경쟁력. 예. 그 두 부분이 이제 유럽에서 내년에 두 개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네. 크게 성장할 거다라고 본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좀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좀 혜택을 많이 받지 않겠나 하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크기가 좀 우리보다도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EV3가 딱 유럽에서 좀 선호하는 딱 그 크기의 차여서 그게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초부터 유럽에서 팔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상당히 잘 팔리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네. 기대를 갖고 있고요. 소형 전기차요. 소형 전기차예요. 네. 예. 여기 이제 얘기가 현대는 캐스프 일렉트릭, 기아는 EV3 등 소형 전기차를 올해 하반기 유럽에 출시할 계획인데 예. 차로가 좁고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은 유럽에서는 소형차가 인기인 만큼 소형 전기차 출시는 역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대주로 꼽힌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아 쪽 얘기는 이 EV3를 내내 이제 한 30만 대를 팔아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큰 수치냐면 최근에 이제 GM이 그 3, 4분기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린 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다 하면서 이제 발표했는데 그 숫자가 대략 한 3만 대에서 한 4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10배네요. 그렇죠. 예, 분기 10배니까요.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아마 GM이 올해 한 10만 대에서 한 15만 대 정도 팔 건데 지금 이제 기아가 EV3 단일 차종으로 내년 30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거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이제 큰 수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확인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유진투자증권 이제 한병화 팀 쪽에서 독일의 구매 보조금 재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거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뷰를 계속 그동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뷰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겠다 네. 하는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기를 이끌고 있지 않나 싶은 이제 그런
지금 최근 움직임이 있고요. 그 최근 들어갔고 연기금이 9월 달에서 연기금이 순매수 상위 종목이 1등이 LG엔솔, 2등이 LG화학, 3등이 삼성 SDI고요. 예, 네. 외국인들도 이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뭐 주가도 뭐 그렇게 이제 괜찮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태죠.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정용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의 코멘트.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제 보조금 다시 받는 거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쪽이 이제 LG엔솔의 배터리를 쓰거든요. 주요 고객인데 유럽 쪽에. 그동안 뭐 독일에서 이제 마이너스 60%씩 하고 하니까 이게 안 팔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에 2, 4분기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뭐 50% 선밖에 안 되고 상당히 좀 위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조금이 보급이 되면서 이 폭스바겐도 전기차에 좀 이제 더 잘 팔릴 거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 네. 얘기는 AI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고조로 시가총액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 매수세가 이졌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좀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이런 쪽이 상당히 그 부진할 때. 부진하죠. 예, 하니까 그게 이제 주도주가 그 반도체에서 이제 2차 전지로 좀 이제 변경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음 네. 장 한번 보시면 예. 자, 이제 미국 미국입니다. 쪽의 현황을 살펴봐야 되겠죠? 예, 저희가? 미국은 지금 성장세가 회복하고 있는데 네. 특히 미국형 전기차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네. 겁니다. 아까 이제 유럽의 케이스는 이제 작은 차를 선호하는 반면에 미국은 큰 차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EV9이 이제 작년에 국내에서 출시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야 이거 기아차를 뭐 이렇게 아까운 거를 누가 돈 주고 사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면서 이제 올해에도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되게 이제 반응이 안 좋은데 반면에 미국에서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네. 겁니다. 예. 대형 전기 SUV 선호도가 높은데 그래서 이제 EV6, EV9이 미국에 잘 팔린다는 거고 조만간에 이제 아이오닉 7이 올해 연말에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그 차도 미국에서는 잘 팔릴 거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예. EV9의 경우에 8월 달에 미국 판매량이 2,388대고 누적 판매량이 한 14,000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한 연간 2만 대 정도 팔리겠죠.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478대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에서 국내 파는 거에 지금 10배가 팔리고 있다는 네. 거고요. 이제 요런 그러니까 각 그 나라별로 이제 선호하는 차종이 다르다는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게요. 예, 네. 다음 장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이게 전기차 쪽에 이제 상당한 좀 이제 뭐랄까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현지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미국의 이제 전기차 매체 인사이드 EV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의 75%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구매 시기가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고 반면에 가솔린 차의 경우에는 57%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 차보다 전기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 금리 부분에 민감한데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전기차가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신차의 그 금리 이제 할부 금리는 7.1%, 중고차 할부 금리는 11.3이에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이게 이제 과거에 10년 전에는 여기가 이제 신차가 4.5%, 그 다음에 7.5% 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기에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가 좀 잘 안 팔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은 다시 좀 잘 팔리게 될 거고 그 수혜를 차종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좀 맞게 되지 않겠나 하는 뭐 여러모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쪽은 뭐 그 묵혀져 있던 호재가 이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네.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지난주 주말에 또 그 CATL 공장이 좀 불나갔고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네. 이 8월 전기차, 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대수 이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 하반기에 조금 더 전기차와 2차 전지 주들이
화랑을 띨 가능성에 대해서 박순여 작가님이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이 신차 구매에 대한 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이어서 봤고요. 이어서 또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예, 금투세 관련돼서 얘기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데일리 우리 저기 방송을 이제 총괄하고 계시는 이제 보도국장 이제 김정민 보도국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저기 앵커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밥 먹을 때 네, 식사할 때. 예, 기자는 질문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이제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기 이혜라 앵커님한테 악플 좀 달지 마라 하는 얘기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 하시는 게 이분 네.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네. 조금만 좀 질문이 조금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좀 느껴지는 공격적인 것도 아닌데 사실.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제 팬들이 막 악플을 많이 다시고 하시더라고요.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 편입니다. 예, 피아 구분 좀 하시고. 네. 예, 관련해서 이제 이때 그 안도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방송 나오셨을 때 이제 우리 이해라 앵커님께서 이제 그 사모펀드 세금 주는 부분 물어보셔갖고 당황케 하셨고 이제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뭐랄까 이제 금투세가 지금 폐지나 유예되는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역할을 한 이제 그런 질문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그 훌륭한 질문의 정석을 이제 우리 정영진 프로께서 보여주셨다는 네. 이게 이제 그 장르만 여의도라고 이제 JTBC 프로인데 거기에서 진짜 이제 그동안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진성준 의원이 나와서 이제 자기 얘기만 쭉 하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저거 아닐 텐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질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영진 프로가 그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속속들이 물어봄으로 인해 갖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발생하는 좀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게 진짜 그 우리 저 김정민 보도국장님 말씀이 좀 100% 맞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제 그 워낙 그 국민들 눈에 이제 너무나 좀 통쾌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진성준 의원에게 도시락 폭탄을 투척한 정영진 여사 이런 짤들이 요새 돌아다닌다는 그런 예, 그런 거고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이제 그 보도 형태로 이제 최은경 기자께서 이제 전문을 올려주신 겁니다. 여기 일단 이제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그 진성준 의원이 계속해서 5천만 원만 해당이 된다.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 아니 국민 개인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은 아무도 안 했는데 이번에 정영진 프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좌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계좌에 대해서만 그 5천만 원 해당이 되고 나머지 여러 개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을 딱 질문했어요. 그러자 이제 진성준 의원이 한 대답이 저는 이제 사실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계좌로 하자고 하는 것은 과세 편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걸 다 통합해서 손익통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과세 편의를 위해서 계좌 하나로 통일시켜라 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도 고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얘기를 제가 우리 이데일리에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데일리에서 이제 금투세가 모든 금융사 계좌에 적용 안 된다는 문제 지적을 언제 했냐면 4개월 전에 했습니다. 네. 이 쇼츠가 조회수가 43만입니다. 4개월 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지적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이 금투세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그러니까 할 거라도 세심한 예.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예. 지적을 참 많이 받아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의 예. 취지신 것 같아요. 넉 달 동안 안 네. 고치고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되죠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진행하고 하시는 분들, 기자분들이 이 관련해갖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진성준 의원한테 제대로 된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쭉 진행되다가 지금 제대로 된 질문하니까 당장 이게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정영진 프로가 이제 이 사모펀드 재산 공개에 대해서 또 질문하셨어요. 사모펀드는 지금 재산 공개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사모펀드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니까 그건 왜 빠져있죠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면 안 되죠 정책위원장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네. 뭐 그래서 이제 쭉 뭐 얘기가 쭉 나오고 사모펀드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하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런 지적을 했더니 예. 네. 그랬더니 답변을 진성준 한 의원이 것이? 일단 제가 그건 몰랐습니다. 만약에 사모펀드는 재산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법률상의 미비점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법률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정영진 프로가 그래요 이 얘기 많이 나왔는데 진성준 의원이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성준 의원이 혹시 팩트를 확인해 보셨나요 하니까 이제 정영진 의원이 이 관련해서 8월 24일 날 국민청은 5만 명이 달성돼서 지금 이제 사모펀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재산 공개에 관련된 이제 국민청원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계류 상태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안은 가상자산을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게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코인도 신고 대상이 된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진성준 의원이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그 법률상의 미비니까 제가 그거는 반드시 개정하겠다 이런 약속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요 관련돼서 사항을 조금 좀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재산 공개. 예, 재산 공개. 예.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된 법은 이제 1981년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었고요. 재산 공개는 1993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신 첫 해에 이제 했던 그 개혁 정책의 하나로 뭐 그랬고 이때 이제 2월 27일 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재산부터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총 17억 7,800만 원 이제 공개를 하셨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때 공개한 내역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대통령 기록실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7억 7,800만 원의 재산을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청원 내용. 예, 이게 이제 그때 이제 그 방송 중에 나왔던 이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 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원회에 8월 26일 날 지금 회부가 돼 있고요. 지금 9월 26일 지금 한 달 좀 지난 상태인데 이제 요 관련해 갖고 이제 국회에서 뭐 진성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니까 빠르게 좀 처리를 해주실 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관위원회는 지금 이제 행정안전위원회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게 왜 해야 되냐면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2019년 8월달 기사인데 조국 전 장관 그때 문제가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있었어요. 네. 사모펀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증여세 탈루 목적의 OEM 펀드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총 재산이 이제 한 50억 정도였는데 사모펀드에 사전 약정한 금액이 74억 5,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겠다라고 이제 약정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게 목적이 저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아들이나 따님들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증여세를 좀 줄이려는 증여세를 절세하는 목적의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사모펀드 구성이었다는 이제 지적이 그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관련해 갖고 이제 제대로 지금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가 안 되고 저게 다 예금 등으로 이제 뭉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 때도 사실 그 얘기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해 갖고 지금 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틀 뒤에 조국 장관께서 펀드 전액을 기부하겠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조국 장관님, 조국 저 국회의원이시죠? 조국 국회의원님 펀드 전액 기부 선언하셨는데. 기부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황케 하는 질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예. 질문 하신 걸로 전 그렇게 이거 마지막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 4월 주시겠어요? 16일 날 네. 요번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회기 중 의원 주식 투자 코인 보유 금지 결의를 해서 마치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를 되게 뭐랄까 불건전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주식을 사모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사모펀드를 통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거는 과거에 조국 대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증여세 탈루하려고 했었던 이제 뭐 그런 의혹을 받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모펀드 관련돼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야 나라의 투명성, 고위공직자의 천명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단계 좀 발전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전기차 2차 전지업 전망해 볼 수 있는 수치 내용과 함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련한 재원까지 박순혁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2일 수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중국발 경기 부양책 나오면서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업종, 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철강, 석유화 업종 두 업종이었죠. 또 반면에 이렇게 좀 반등을 강하게 했던 업종 말고 또 왠지 좀 부실했던 업종이 또 하나 있습니다. 조선주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놨는데 왜 우리 조선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조선주들 주가 보겠습니다. 대장주격인 한국조선해양 차트를 보면 9월 초에 부진했죠. 이때 그 파업 얘기 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데다는 부담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이때 좀 떨어졌었고 그러다가 한 달 새 계속 반등을 꾸준히 했었는데 다시 최근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좀 급락을 해서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얼마나 주가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난 일주일간 봤을 때 한국조선해양이 5.3%, 현대중공업도 5% 넘게, 삼성중공업도 비슷하죠. 5.6%, 하나오션이 조금 더 많이 떨어져서 6.7%, 그리고 현대미포도 5.8% 가까이 이렇게 5%, 6% 정도 주가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다 뭐 시총이 2, 3조 이상 훌쩍 넘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5, 6%만 떨어져도 상당히 좀 낙폭이 컸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들을 살펴보면은요. 중국발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대표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거 이제 잠시 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독일의 하팡로이드 같은 이런 대형 선사들, 글로벌 메이저 선사들이 발주를 최근에 컨테이너 선들을 한 50여 척 했는데 대부분 다 중국 조선사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 수주 경쟁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이 나왔던 것도 우리 조선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이유로 좀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중국 경기부양책 발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에서 이 조선주와 가장 관련이 높은 철광석부터 좀 보겠습니다. 철광석 종목이 사실은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초부터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올 한 9월쯤 바닥을 찍고 반등을 슬슬 하던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경기부양책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끝부분에 좀 나타나고 있죠. 철광석 가격은 좀 주춤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톤당 90달러 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배에 들어가는 가장 많은 그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판, 두꺼운 철판이죠. 후판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조선주들의 수익성의 하락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전개가 되는 건데 후판 가격은 배 전체 원가 20%를 차지하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거는 맞습니다. 후판 가격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2023년 작년 하반기에 톤당 한 100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었습니다. 90만 원대 중후반에서 100만 원대 초반까지. 이때만 해도 좀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았던 게 올 들어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올 상반기 때는 톤당 90만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졌고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 협상 결과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대략 90만 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져서 일단 후판 가격은 계속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앞서 말씀대로 철광석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후판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특히 이 중국산 후판 가격도 철광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우리 가격에 후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올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산 후판 가격이 80만 원 정도 초반까지 기록했으니까 우리랑은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이 더 쌌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사를 대상으로 덤핑 판정을 해달라라고 좀 제소를 한 그런 상황이도 좀 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발 경기 이 부양 영향을 좀 살펴보면은요.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해서 철강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중국 후판 가격이 상승을 하고 국내에서 후판 가격이 당연히 오르게 되면 이제 조선사 수익성이 하락을 할 것이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 후판 가격을 상반기 협상할 때 90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가격 더 안 떨어뜨리면 그냥 우리 중국산 후판 쓸 거야라는 식의 얘기들이 협상 전략에서 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산 후판 가격까지 만약에 80만 원대 초반했던 게 뭐 90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내 철강업체들도 후판 가격을 올려달라 요구를 할 수 있는 협상권이 지금 협상력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이제 조선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중국 조선사들의 글로벌 선사들의 컨테이너선 싹쓸이권 이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사가 얼마 전에 좀 나왔었죠. 중국에서 발주한 컨테이너사들 연료 선가 납기 영향 뭐 이런 이제 제목인데 얼마나 수주했는지 한번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요. 중국이 최근에 56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고요. 그중에 중국이 이제 56척을 다 수주를 했는데 독일의 하팡로이드라고 하는 글로벌 선사였습니다. 원래 올해까지 그 HM을 비롯한 이 국내 선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해운 동맹에 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 해운 동맹에서 빠져서 내년에 그 덴마크의 그 선사죠. 머스크하고 같이 새로운 해운 동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팡로이드는 좀 아쉬운 그런 선사이긴 한데 여기가 24척을 최근에 발주를 했는데 여기가 24척 다 이제 중국 두 조선사에다가 발주를 했고요. 전 세계 가장 큰 선사가 이제 스위스 MSG인데 여기도 10척. 그다음에 덴마크의 머스크도 22척을 발주를 했는데 다 이제 중국 회사들한테 조선사들한테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이 컨테이너선들이 보통 이제 TUE급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걸 기준으로 해서 22,000에서 24,000 정도 TU급이면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고 하고요. 그 22,000 TU 아래가 이제 중형이라고 하고 이제 1만 TU급 전후로가 이제 보통 소형 컨테이너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중국이 수주를 한 컨테이너선들을 보면 초대형은 별로 없고요. 중형과 대형들이 사실은 절반 이상입니다. 하팡로이드가 발주했던 것 중에 10척은 17,000 TU급이고 그다음에 또 5척은 9,200 TU급이니까 중형과 이제 중대형급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MSC만 21,000톤급 좀 대형 컨테이너선을 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번에 중국이 싹쓸이를 했던 컨테이너선들은 대부분 우리가 주로 수주를 하는 초대형급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를 좀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선사들은 22,000 TU급 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왜냐하면 이게 단가가 비싸니까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좋은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주로 선별 수주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 게 신조선 가격 추이인데요. 짧게 보겠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대로 이제 후판 가격이 오르더라도 우리 조선사들은 지금 판매자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오른 인상분을 배 가격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대로 중국의 수주 확대도 역시 좀 우리가 별로 이게 내키지 않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중대형급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근에 조선주 하락은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저가 매수라든가 좀 이렇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필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전환 그리고 코스피 역시나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